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핸드아웃 나눠드린 거 있죠? 페이지 1을 볼게요. 페이지 1. 저희가 6번 수업에서 그 수업의 일정 1, 2, 3, 4, 5, 6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대로 따를 건데 이제 책이 왕창 바뀌었어요, 이번에. 왕창 바뀌어서 완벽하게 이거대로 따를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책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핸드아웃은 항상 들고 다녀오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여기 수업할 때 여기 핸드아웃 나눠드린 거를 참조할 거라 그랬고요. 자, 이번엔 뭐 보시냐면 그 책에 페이지 이렇게 로마 글자 5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쭉 컨텐츠가 있죠. 그 quantitative method, 뭐 quantitative 하니까 뭐 정량화, 계량화, 뭐 이런 수리 분석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리딩 1이 있죠. 리딩 1을 보면 일은 rates of returns라고 되어 있고요. 리딩 2를 보면 time value of money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른 분이 다른 데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자두지 않고요. 다만 여기에서 저희가 꼭 해야 될 만한 부분이 일부가 있어요. 그 일부만 제가 다루고 아마 다루는데도 조금만 다룰 거예요. 아마 그분이 여기 전체적인 걸 다루는데 이 부분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 다음 리딩 3부터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은 조금 맛보기로 다룰 겁니다. 그 다음 리딩 3를 보면 statistical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죠. 통계적인 측정 방법 measures라고 되어 있고요. 리딩 4를 보면 probability and conditional expectation. 리딩 5 portfolio mathematics. 리딩 6 simulation. 7 estimation. 8 hypothesis testing. 9, 10, 11. 리딩 11까지 제가 다룹니다. 총 6회에 걸쳐서 다룰 거고요. 근데 리딩은 여러분 아다시피 3부터 11이니까 9개나 되잖아요. 그냥 많아요. 많은데 그전하고 책하고 뭐가 바뀌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전에는 리딩 그러니까 챕터가 6개가 있었는데 리딩 6개가 있었는데요. 7번을 했어요. 근데 페이지가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서 이제 이번에 6회로 우선 배정을 우선 했습니다. 근데 그럼 페이지가 줄으면 내용도 많이 줄었느냐? 그건 아니고요. 내용은 그렇게 줄지는 않았는데 그 LOS 그거 팍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줄었습니다. 이 통계는 여러분 공부하실 때 이제 힘든 게 공식을 막 외우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공식을 외워봐야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출제자는 이 사람이 공식을 외웠냐 안 외웠냐를 알고 싶어 하질 않아요. 뭘 알고 싶어 할까요? 통계적인 개념이 있는가 없는가? 수리적인 논리가 있는가 없는가 알고 싶어 하지 얘가 공식을 너무 잘 외웠냐를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수강생들은 마지막에 가면 공식을 막 외웁니다. 수없이 많이 외우는데 그 공식이 외운 공식이 진짜 여기 써먹는지 안 써먹는지도 잘 모르겠고 여기에 응용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그냥 공식만 외워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출제자는 뭘 원하느냐? 얘가 얼마만적으로 통계적인 개념을 알고 있는가? 논리적인 개념을 알고 있냐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나 새로운 단어 나오면 그걸 생각하고 물론 처음 생각하면 틀립니다. 틀리더라도 그거를 다시 반복하고 생각해서 그 개념을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시면 그 시험에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CFA 레벨 통계 레벨 1이잖아요. 저희가 하는 게
자, 레벨 1인데 이 레벨 1은 시험이요 5에서 10%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적어요. 다른 건 어떤 건 많이 있죠. 회계 같은 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의 능력은 수리적인 능력과 언어적인 능력 크게 두 개로 나누면 수리적인 능력과 언어적인 능력 모두 다 잘하는 사람은 없고 하나가 강하면 하나 쪽이 약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수리적인 능력이 약하신 분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통계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 하고 어떻게 시험을 붙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중도 5에서 10%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가능은 한데 그 다음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레벨 1을 통계를 안 하면 레벨 2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포기해야 돼요.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수학을 못하면 중학교 수학 당연히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중학교 수학을 못하면 당연히 고등학교 수학 포기해야 되는 거고요. 사회나 자연하고 달리 이 수학은 기초가 안 돼 있으면 그 다음 무조건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레벨 1을 포기하면 그냥 레벨 2를 포기해야 돼.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포기해야 돼요. 통계가 레벨 3가 옛날에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다행히도. 자, 그 다음 다른 과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통계를 왜 중요하게 하느냐? 수학을 왜 중요하냐? 그게 기본이기 때문이죠. 어릴 때 수를 1, 2, 3, 4 한다는 거 이렇게 연속적으로 시퀀스를 한다는 건 굉장한 엄청난 논리 능력이고요. 그걸 자네들이 수학을 잘하잖아요. 논리적이고. 이 수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됩니다. 통계도 마찬가지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라는 과목이 있어요. 레벨 1에도 있고 레벨 2에도 있고요. 레벨 3에도 있어요.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데요. 뭐 하는 걸까요?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건 펀드를 관리하는 거래. 펀드를 관리하려면 가장 관심사이 뭘까요? 수익률을 높이고 위험도를 낮추는 게 최고겠죠. 그 외에 다른 목적이 있나요? 더 정확히 하면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을 말합니다. 기대 수익률을 높이고 위험도를 낮추는 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다른 게 없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 회계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펀드 또는 포트폴리오가 기대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위험도가 얼마나 되는지 측정이 될 거 아니에요. A라고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도 있고 B라고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A라고 구성할까? B라고 구성할까? 뭐를 비교하면 돼요? 수익률을 비교하고 위험도를 비교하면 이게 더 좋겠구나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 펀드 A와 펀드 B가 있는데 어느 게 좋아요? 수익률을 측정을 해야 되나? 측정을 해야 A의 수익률이 더 좋구나. B보다. 위험도가 더 낮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측정을 하려면 뭐로 측정합니까? 수익률, 기대 수익률을 뭐로 측정하나요? 평균으로 측정합니다. 평균 수익률. 그다음 위험도는 뭐로 측정하나요? 분산으로 측정합니다. 평균과 분산이에요. 통계학에서 맨날 배우는 게 뭐예요? 평균, 분산. 그게 다잖아요. 그게 왜 다른 데 중요하냐면 기대 수익률과 위험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그래. 그럼 이제 통계를 안 하면 쉽게 표현하면 기대 수익률과 위험도를 모르면 이런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과목도 포기해야 돼. 그래서 통계는 다른 과목의 기본이 된다는 점이 중요해요. 퍼센트는 낮지만. 또 다른 과목 한번 보겠습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건 레벨 1에는 없고 레벨 2부터 있어요. 레벨 2와 레벨 3에 있는데 이거 뭘까요? 위험을 관리하는데 그럼 이 펀드의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는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로 측정할까요?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다 이거로 가요. 이게 제일 좋아서 수학적으로 해보는 게 좋아서 그럼 결국 이것도 통계에서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평균과 분산. 그래서 이 통계를 레벨 1에서 나 이거 안 하고 시험부터 붙을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레벨 2는 통계도 포기해야 되고 다른 과목도 다 같이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 통계는 가장 기초가 되는 과목입니다. 자, 페이지 33페이지로 이제 가겠습니다. 리딩 3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다루는 게 statistical measures, 그러니까 측정하는 거, 측정하는데 asset return을 측정하는 거래요. 근데 맨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마줄 3.1에 central tendency and dispersion이라고 나왔습니다.
여기 뭐 하냐면 이래요. 데이터가 있어요. 야,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니? 했어. 그랬더니 데이터 안에 수많은 숫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장님이 불러서 갔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이래. 야, 우리가 이제 여성복만 했는데 이제 남성복도 해야 되겠어. 남성복도 해야 되니까 남자 키 좀 알아와 봐 했어. 그래서 남자 키 알아와 봐 했어. 그래서 이 직원이 남자 키를 알아야 우리가 키에 맞춰서 몇 개의 샘플을 만들지, 그 다음에 사이즈를 어떻게 할지 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장님이 이렇게 지시를 해서 이 직원은 그래, 남자 키를 알아야 되겠다 해서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키를 다 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키가 1m 78이고 어떤 사람은 181이고 162이고 쫙 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한 달 동안 돌아다닌 끝에 자리를 모아서 100만 개를 모았어. 사장님한테 갔어. 사장님이 키를 알아오라고 해서 제가 알아왔어요. 키를 다 알아와서 100만 개를 줬어. 제가 이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한 줄 아십니까? 역전에 가서 아침에 가서 어쩌고저쩌고 했어. 그 알아와 버려. 진짜 알아봤네? 그럼 사장님이 좋아할까요? 아니지. 사장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래, 100만 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쳐봐. 그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냐고. 어떻게 생겼냐. 이 데이터의 생김새를 알아달라는 거지. 이 데이터 자체를 알아달라는 게 아니야. 그럼 데이터가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리하는 방법을 찾는데, 여기서 정리를 뭐냐? 데이터의 센트럴 텐던시를 보면 된다. 센트럴 텐던시가 뭐냐면 데이터의 중심입니다. 데이터가 2차원인데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그럼 데이터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센터. 아니, 전체를 말하는 것은, 이 모양 전체를 말하는 건 숫자를 다 말하는 것이고, 센터를 말하는 거예요. 센터. 자, 저 데이터를 쫙 나열해 볼게요. 그럼 1차원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2차원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2차원으로 할게요. 각 데이터가 이렇게 쫙 있어. 이 데이터를 이렇게 100만 개를 해서 사장님한테 갖다 준 건 뭐야? 그냥 알아온 거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뭐를 알아주면 될까? 데이터의 센터. 데이터는요, 여기 집중돼 있어요 하는 거예요. 왜 센터가 중요하냐면 이렇습니다. 이쪽은 도수라고 할게요.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센터가 어디예요? 여기지. 센터를 알면 뭐가 장점이 있냐면, 대부분의 데이터는요, 이 센터에 밀집해 있어요. 한국 사람의 키가 얼마야? 그랬더니 평균 키가 170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요 170을 중심으로 있어. 물론 키 큰 사람도 있고 키 작은 사람도 있는데, 센터를 말해주면 정확하게 우리가 한국 사람은 대부분 거기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데이터가요, 이렇게 생긴 데이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데이터는, 모든 삼라만상의 데이터는요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센터를 알려주면 그 근처에 다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 데이터의 센터를 알려주면 되는데, 우리가 이걸 우리말로 하면 중심 위치라고 합니다. 그럼 아주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대부분 여기 있는데 데이터가 2개가 여기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 이럴 때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 핸드아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핸드아웃에요, 페이지 2를 보겠습니다. 페이지에 보면 밑에 하단에 보면 통계에 의한 왜곡이 있어요. 사례 1.1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2년 9월에 보도에 하면 19대 국회의원 299명이 등록한 재산의 평균이 95억 6천만 원이다. 2012년 국회의원은 엄청난 부자일까? 평균이 95억이래요. 재산이.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 순자산, 가구당, 개인당이 아니라 가구당과 개인당은 틀리잖아요. 가구당 순자산이 현재
그러니까 2022년 말 기준으로 해서 약 70억 정도가 있으면요. 상위 0.1%에 속해요. 속한대요. 순자산이. 0.1%. 그 엄청 부자잖아요. 근데 95억이나 되는데 그것도 십몇 년 전에. 그럼 이거 엄청난 떼부자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뭐라고 하나? 입에 도둑놈들이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돈만 있는 게 아니라 권력도 갖고 있어. 원래 권력을 가지면 돈을 안 가져야 되고 돈을 가진 사람은 권력을 안 가져야 이게 사회가 맞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돈도 갖고 권력도 가졌어. 사례 1.1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15년 3월에는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이 28.5억으로 보도되었다. 그렇다면 2012년에 비해 국회의원의 재산이 평균 67억 원이 줄어들었는데 국회의원들이 가난해진 것일까? 95억이었다가요. 3년 만에 28억이라고 할게요. 28억으로 줄었어요. 야, 국회의원이 엄청 가난해졌네. 그런 거 같죠? 이걸 제가 어느 날 한번 인터넷 보니까 2013년도인가 보니까 소득이 너무 높더라고. 그래서 국회의원 신고한 거를 다 제가 다 꺼내봤어요. 확인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계산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요 숫자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부자일까요? 거기 그렇게 가난해졌을까요? 국회의원들이 지금 개과천선했네? 아닙니다. 거기에는 특징이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2012년에는요, 제일 가난한 사람이 마이너스였고, 그 다음에 0에서 10억이 이렇게 있었고, 10에서 20억이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있다가, 한 70억 정도까지 있다가요, 한 명이 저 끝에 누가 있었냐면 정몽준 의원이 있었어요. 정몽준 의원이 2조 한 몇천억이었어요. 국회의원이 당시 300명, 299명인데 300명이라고 해볼게요. 자, 모두 299명 모두가 0이고 정몽준 혼자 2조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평균을 구해볼게요. 얼마가 나올까요? 2조 나누기 300 하니까 67억이 나와. 모두가 가난해도 한 명이 부자니까 67억이 나오는 거야. 그럼 67억이면 어때요? 아까 말했지 상위 0.1%에 속하는 거야. 그럼 여기가 우리가 센츄럴 텐 중심 이치라고 맨날 하는 게 평균을 많이 구하잖아요. 산술 평균을 많이 구하는데 거기에는 뭔가 우리가 그 국회의원의 재산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거야. 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야. 중심 이치라고 하거나 혹은 대표값이라고 하는데 국회의원의 재산에 대표할 수 있는 값이 95억이라고 보기 뭐한 거야.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도둑놈은 아닌 거야. 왜? 여러분 모두 다 가난해도 한 명만 부자면 되니까. 그럼 왜 이렇게 28억 줄었을까요? 그것도 정몽준 의원 때문에 그래요. 정몽준 의원이 2014년에 사표를 냈어요, 국회의원. 왜냐하면 서울시장이 출마하겠다고 사표를 내는 바람에 그 사람이 빠지는 바람에 평균이 푹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분 대신에 누가 들어갔냐면 안철수 의원이 들어갔는데 재산이 1,몇백억인데 그 세비가 안 되는 거야. 2조하고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은 물론 평균을 높이는 역할을 했지만 여기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하도 이상해서 옛날 걸 한번 뒤져봤습니다. 2000년 초반에 보니까요. 국회의원의 평균 예산이 130몇 억이에요. 130억이요. 왜 그랬을까요? 정몽준 의원 때문에. 정몽준 의원은 딱 하나 재산이 제일 중요한 재산이 하나인데 현대중공업. 그때 주가가 2012년보다 2배가 높았어. 주가 때문에 그냥 정몽준 의원 때문에 모든 것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 의해서 평균이 모든 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센터의 중심을 찾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문제가 생기네. 단순히 우리가 잘 아는 산술 평균 하면 저런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진짜 데이터의 중심일까? 이게 국회의원의 재산을 진짜 대표할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집중되어 있고 몇 개가 떨어져 있다면 야 이거 산술 평균에도 문제가 있겠네 하는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중심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그 measure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dispersion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산포도 데이터가 흩어져 있는 정도인데 이것부터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굵은 것을 중심으로 할까요? arithmetic mean이라고 되어 있어요. 데이터의 중심을 나타내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mean과 median, mode가 있어요. 그리고 핸드아웃 페이지의 맨 위에 보면 스태티스틱스에 대한 견해가 있는데요. 1, 2, 3 중에 1, 마크 트웨인만 하겠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There are three kinds of lies.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짧게만 할게요. Lies, damned lies, and statistics. 세 종류의 거짓말이네요. 첫 번째는 lies, 단순한 거짓말. 두 번째는 damned lies 해서 어떤 분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그냥 저는 그럴듯한 논리적인 거짓말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냥 새빨간 거짓말은 그냥 거짓말을 강조하는 거니까. 세 번째는 통계라고 했어요. 이 말은 미국 사람의 대부분은 마크 트웨인이 얘기했나 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크 트웨인의 자서전에 보면 누가 한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한 말. 그 영국의 수상이었던 디스데일인가? 정확히 그분이 한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마크 트웨인은 미국 문학 사상 어마어마한 중요한 중심이 지어 있던 사람입니다. 마크 트웨인이 여러분 아시는 거지와 왕자, 그 다음에 톰 소야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 돼 있는데 특히 이제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나 이런 거는요 가장 그 문학적으로 역사 중요한 게 어떤 아주 조그만 지역의 방언을 그대로 썼어요. 이러면 거기 흑이 나오는 짐이 있고 탐이 있고 인데 얘는 이쪽 지역의 방언을 쓰고 얘는 이쪽 지역의 방언을 쓰고 그 방언들을 그대로 살렸어요. 마치 우리나라 소설책으로 말하는 김유정의 소설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의 방언을 썼어요. 그래서 허클베리 핀에는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은 것이 번역을 할 때 이 지역에 그걸 번역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전라도 일반 사투리, 얘는 경상도 일반 사투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미가 없어졌어요. 진짜 제대로 번역하려면 어떤 그 조그만 마을에 그 방언을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마크 트웨인이 엄청나게 문학적인 영향을 줬고 이분 이런 말을 했는데 이분 말에 따르면 다른 영국 수상이 이런 말을 했다는데 실제 영국 수상이 그 말 한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거는 통계학이 가장 거짓말이 심하다는 거예요. 저 왜 그러냐? 여기 보면 알지? 제가 이렇게 했어요. 야, 130억이나 돼. 이 도둑놈들이 다 있어. 제가 뭐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했지만 실상은 호도한 거예요. 아니면 제가 130억에서 28억 돼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얼마나 건전해진 줄 알아? 평균이 이렇게 갔어. 거짓말한 거 없어요. 평균이 그렇게 된 건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국민을 호도할 때나 있는 사람이 지식인이 없는 사람, 머리가 나쁜 사람을 일반인들을 호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과학적인 근거를 항상 대잖아요. 거기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통계 자료예요. 통계 자료나 아니면 어마어마한 통계적인 이상한 분석을 주는데 그거를 반론을 하려면 일반인들은 그 통계 자료에 접근할 수도 없고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그 통계 기법이 너무 어렵고 너무 멋있는 걸 해서 방법이 없어. 그걸 반박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통계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기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는 이런 사기가 있는데 참 이상한 건 이겁니다. 수학에는요. 가장 정직한 게 수학이 숫자잖아요. 그래서 1 더하기 2는 3입니다. 수학이 가장 정직하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수학이 학문의 가장 기본이 됐는데 통계라는 건 숫자의 모음이잖아요. 가장 정직한 숫자를 모아놨는데 아이러니하게 통계는 정직하지 않아요. 보는 사람에 따라 이렇게 해석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고 그 다음에 호도할 때 많이 쓰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계를 이용해서 많이 사기를 치고 밑에 통계에 의한 왜곡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례 2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mean, median, 모두가 있는데 mean의 첫 번째가 arithmetic mean.
어리스메틱 미은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산술 평균입니다. 그 다음에 weighted mean, 가중 평균입니다. 그 다음에 geometric mean, geometric은 우리말로 번역하면요, 기하예요. 기하 평균입니다. 그 다음에 harmonic mean, 하모니는 조화잖아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조화 평균이라고 번역합니다. 산술 평균부터 보겠습니다. 산술 평균은 너무나 많이 쓰였어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산술 평균이에요. 그냥 평균하면 다 산술 평균인 거야. 그래서 거기 굵은 글씨로 샘플 민이라고 되어 있죠. 샘플 민을 얘기하려면 샘플은 표본이잖아요. 그럼 표본을 반대되는 개념은요, 모집단입니다. 모집단은 영어로 population이라고 하고, 관심이 대상이 되는 모든 데이터. 예를 들면 여기 남자 키, 한국 남자 키. 그럼 한국인 남자의 전체 키가 모집단이에요. 이 직원이 100만 개를 추려왔습니다. 이건 뭐야? 표본이야. 큰 원 모집단이고요. 그 작은 원을 그립니다. 이걸 표본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샘플이라고 불러요. 제가 평균을 이렇게 여러 개를 했었지만, 4개를 썼지만요, 그냥 평균하면 산술 평균을 말해요. 그러니까 가장 평균하면 제일 많이 쓰는 거 산술 평균이에요. 그래서 평균이 많이 쓰이는데 모집단과 표본을 구분합니다. 모집단은 뮤라는 기호를 쓰고, 아마 고등학교 때는 M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근데 이 책, 우리 책에서는 뮤라고 합니다. 표본은요, X바라고 씁니다. 뭐 특별히 안 해도 이건 뭐 다 계산할 수 있으시겠죠? 자, 모집단 평균 뮤는 어떻게 합니까? 관찰점 있는 걸 모두 다 더한 다음에 개수, 모집단의 개체의 수. 표본 평균은요, 표본에 있는 건 모두 다 더한 다음에 표본의 관찰 개수. 어디를 보시면 앞으로 좀 가겠습니다. 페이지 3을 가겠습니다. 페이지 3. 페이지 3에 average return. 이 분야는 다른 분이 가르칠 건데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어서 간단히만 할 거예요. 계산 공식 같은 게 있는데 거기 arithmetic mean return이라고 되어 있죠. 조금 더 내려오면 geometric mean retur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설명을 드릴 건데 그냥 arithmetic mean return이래. 그러니까 리턴을 산술 평균한 거야. 안 어렵죠? arithmetic mean return을 산술 평균한 거. 근데도요, 근데 지오메트릭 미인 리턴은 어려워요. 자, 지오메트릭 미인과 지오메트릭 미인 리턴은 틀려요. 매우 틀린데, 수학적으로는 지오메트릭 미인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인데 파이낸스에서는 지오메트릭 미인 리턴이 의미가 있어요. 자, 거기서 지오메트릭 미인 리턴은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수익률이
n개가 있습니다. R1, R2에서 Rn개가 있으면 그 평균 내놓으면 쭉 다 더하고 나누기 n 하면 되는 거예요. 안 어렵죠? 그 다음에 지오메트릭 민 리턴인데 그 공식이 좀 어렵게 생겼습니다. 자, 지오메트릭 민 리턴은 이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친구랑 얘기하다가 친구가 주식 투자했대. 그래서 야, 너 어떻게 되니? 수익률 했어. 그랬더니 내가 2년 동안 주식 투자했는데 이어 원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있었는데 첫 번째 수익률은 플러스 300%였어. 두 번째 수익률은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100%였어. 그러면 이 사람의 저 어리스메틱 민 리턴부터 보겠습니다. 어리스메틱 민 리턴을 계산해 볼게요. 이거 얼마일까요? 두 개 더하고 나누기 2 하면 되죠. 그래서 300% 더하기 마이너스 100% 나누기 2 했어요. 그랬더니 플러스 100%라고 나와. 평균 수익률이 플러스 100%래. 평균 수익률이 플러스 100%라는 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돈을 벌었다, 본전했다, 잃었다 중에 돈을 벌었다. 플러스는 벌었다는 거 아니에요? 플러스는 벌었습니다. 근데 플러스 100%인 거 어마어마하게 벌었네. 어마어마하게. 진짜 벌었을까요? 다음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그 다음 숫자들을 쓸 거예요. 이 사이에 수익률이 300%라고 쓰고 수익률이 마이너스 100%라고 쓰고 이제 일부를 투자해 보겠습니다. 일부를 투자했어요.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타임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 이 타임라인을 어디서 제일 많이 쓰냐면 채권론. 채권을 예를 볼게요. 내 채권을 90원 주고 샀어. 그럼 내 주머니에 90원이 나가죠? 90원이 내 주머니에 나가서 마이너스야. 아, 이자를 받았는데 2표 또는 표면 이자 받았는데 10 받았어. 10. 2년 후에 원금도 받았다? 이렇게 표시해. 그러면 이거는 글이 하나도 필요 없죠. 상황을 100% 할 수 있죠. 아, 내 주머니에 90원이 나갔더니 1년 후에 10이 들어오고 2년 후에 10과 원금 100이 들어왔다. 이게 타임라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채권론에서 제일 많이 타임라인을 그려요. 글이 길 필요가 없어. 이렇게 딱 그림을 그려놓으면 머릿속에 완전히 상황을 100%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타임라인인데 여기서 타임라인이 있어. 자, 그럼 일부를 넣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2년에 얼마가 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이 300%라니까 처음에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서 더 쉬운 걸 볼게요. 수익률을 10%로 해보겠습니다. 일부를 넣었습니다. 얼마가 되는 건가요? 원금 곱하기 1 더하기 수익률 해서 1.1이 된 거. 아, 1이 1.1이 되면 수익률이 10%죠. 100이 110원이 되면 수익률이 10%야. 100이 120원이 되면요, 수익률이 20%야. 이걸 좀 일반화를 시킬게요. 수익률을 R이라고 표시할게요. 그러면 R이 되겠네. 1 곱하기 1 더하기 R이 되는 거야. 수익률이 300%입니다. 그럼 저 R 대신에 뭐가 들어가는 거죠? 3이 들어가는 거야. 3이. 원금 1 곱하기 1 더하기 3.0. 그럼 얼마가 돼요? 4가 됐네. 지금 4배가 되면 수익률이 300%야. 근데 여러분 신문이나 뉴스나 유튜브 자세히 보면 4배가 됐으면 수익률이 300%인데 막 혼동하게 많이 쓰시는 분이 많으세요. 4배가 됐는데 400%가 됐습니다. 아, 400%입니다라고 400%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막 혼용하게 쓰는 게 많은데 1이 4가 되면 4배가 된 거고 수익률은 300%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때 핵심은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뭐냐면 마이너스 100%. 얘가 말한 두 번째 수익률이 나 마이너스 100%야. 그럼 뭐에 마이너스 100%일까요?
1불에 아니면 4불에. 4불이야. 여기가 핵심이야, 핵심. 4불에. 그러면 원금 곱하기 1 더하기 뭐 해야 되죠? R 해야 되죠? R이 뭐예요?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얼마가 나옵니까? 0이 나오네. 1이 0이 된 거야. 1이 0이 됐으니까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1억을 투자했으니까 얼마야? 다 날린 거야. 돈을 다 날렸는데 산술평균은 하면 뭐가 나와요? 돈을 벌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럼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 수익률 얘기할 때 파이낸스에서 수익률을 자주 얘기하잖아요. 수익률을 자주 얘기할 때 어느 게 지금 상황이 맞아요? 이렇게 되면 틀리다는 거예요. 틀리면 뭔가 상황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우리가 데이터의 중심 위치를 왜 해요? 그게 중심 위치가 측정을 하면 상황을 잘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산술평균은 상황을 전혀 설명 못 하고 있어. 이 사람 떼부자 됐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실제는 어떻게 해요? 다 날렸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날렸다고 평균적으로 다 날렸습니다를 나타내 줘야 맞잖아요. 그게 나타낼 수 있는 게 지오메트릭 민 리턴입니다. 그러면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지오메트릭 민 리턴은 리턴을 R이라고 요새 리턴에 R을 써. 대문자 지오메트릭이라 G를 써. 요 위에다 쓸게요. 수익률이 평균 수익률이라 RG. 요번에 또 RG고요. 평균 수익률이라는 건 매년 RG씩 했다는 거예요. RG씩. 매년 평균 R씩 증가했다는 거야. 오케이? 매년 R씩 증가하면 얼마가 될까? 2년에 얼마가 될까? 이걸 보겠습니다. 일부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1 곱하기 1 더하기 0.1이 되죠? 요 10불은요, 요거에 10불이라 1 곱하기 1 더하기 0.1에 요거에 10%라 곱하기 1 더하기 0.1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뭐가 돼요? 1 곱하기 1 더하기 0.1에 제곱이 되는 거야. 한 칸, 두 칸.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익률이 매년 RG였으면 얼마가 될까요? 0.1 대신에 RG를 넣으면 되겠죠? 원금 곱하기 1 더하기 RG의 제곱이 돼요. 기하 평균 수익률로 표시하면 이게 되고 그 값이 얼마? 이거야, 이거. 제가 여기 지울게요. 이 RG를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RG의 제곱은 결국 뭐가 된 거예요? 0이 된 거야. 0이 됐는데 0을 분해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된 거지. 1 곱하기 1 더하기 3.0 곱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1 된 거야. 물론 요건 0입니다. 양변을 2분의 1 승할게요. 그러면 책이 어떻게 나나. 따라서 지하평균 수익률은 그 책의 공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2회고 여기는 n회라 그렇지. 자, 이그젬플이 있는데 여기서 3개년인데 기하평균 수익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그젬플에. 여러분들은 공식만 외워갖고 이렇게 푸시면 남는 게 없어. 왜 기하평균 수익률을 써야 돼? 그 이유를 모르겠잖아요. 그건 왜요? 산술평균이 제일 많이 쓰이는 산술평균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럼 언제 기하평균 수익률을 쓸까요? 이렇게 연도별 수익률, 월간 수익률 이렇게 쭉 갈 때는요. 기하평균 수익률을 써야 되는 거예요. 산술평균을 쓰는 게 아니고. 간단한 예 보겠습니다. 첫 해 수익률이 10%고요. 두 번째 수익률이 50%예요. 그러면
1년, 2년 동안은 성장전 수익률이 얼마일까요? 60%요? 아닙니다.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1 곱하기 1 더하기 0.1 곱하기 1 더하기 0.5 빼기 1 해야 돼. 응? 곱하기를 해야 돼. 됐죠? 자, 이제 2년 했기 때문에 이해가 지금 덜 될 거 3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년으로) 늘려서 기하평균 수익률을 구해봅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했냐? 공식 하지 마시고 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요 사이에 저 수익률을 놓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얼마가 됐는지를 봐. 실제 얼마가 됐는지 보고 또 다른 경로는 RG를 썼을 때 RG를 표현한 얼마가 됐는지를 봐. 자, 먼저 일부를 넣어서 실제 얼마가 됐는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실제 얼마가 됐는지 어떻게 계산해요? 계산은 이렇게 쭉 했죠. 요런 스타일로 하면 되겠죠? 그럼 일부를 넣으면 3년에 어떻게 해요? 원금 곱하기 1 더하기 0.2 곱하기 1 더하기 0.1 곱하기 1 더하기 0.3 마이너스 0.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0.924가) 나옵니다. 0.924는 실제 얼마가 됐는지 봤어. 그 다음에 뭘 하라고요? 평균 수익률. 평균 수익률이 RG라고 놓고 매년 RG씩 증가한 거예요. 수익률. 매년 똑같이 RG씩. 매년 똑같이 RG씩 증가했을 때 3년에 얼마가 돼요? 저기서는 1 곱하기 RG의 제곱이잖아요. 2칸이라. 여기는 3칸이라 3승하면 되겠네. 1 곱하기 1 더하기 RG에 3승하는 거예요. 기호로 표시한 건 이러고 실제 값은 이래. 둘을 같게 놔. 1 더하기 RG에 3승은 이 책의 기호하고 똑같이 하기 위해서 요거 안 쓰고 요거를 쓸게요. 1 더하기 0.2 곱하기 1 더하기 0.1 곱하기 1 더하기 0.2 마이너스 0.3S. 그러면요 RG 양변을 3분의 1승을 해요. 이건 3분의 1승은 손으로 계산 못하고요. 여러분 그 계산기 파이낸셜 계산기를 하셔야 돼요. 공학 계산기나 요거 3개를 3분의 1승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한꺼번에 RG는 빼기 1 합니다. 이렇게 표시하셔도 되고 요 3개 이렇게 하고 스퀘어 루트 한데 스퀘어 루트가 아니라 3분의 쓰니까 3 이렇게 이 책에서는 그래서 n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산술 평균 한번 그려볼게요. 산술 평균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20 더하기 10 더하기 마이너스 30 나누기 3 하니까 0%가 나와요. 0%라는 건 뭐예요? 나 평균 수익률이 0%야 라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해합니까? 아, 쟤 본전했네. 본전했어요? 아니야, 돈 잃었어. 일이 0.924가 되면 돈을 잃었는데 산술 평균 여기서 작동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도별 수익률, 월간 수익률이 쭉 나왔을 때 평균을 구하는 거는 산술 평균을 쓰면 안 돼. 산술 평균이 항상 크게 나와. 크게.
그러니까 제가 자산 운용사라면요, 저는요 산술 평균을 쓰고 공시를 알고 싶어요. 왜? 크게 나오거든 항상요. 그래서 미국의 윤리 규정에 따르면 어떻게 했냐면 산술 평균을 못 쓰도록 돼 있어요. 기하 평균 수익률로 공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야 일반인들이 이해를 정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만약에 자산 운용사라면 이런 경우에 플러스 100%라고 하고 싶은 거야. 제가 틀린 거 있어요? 맞잖아. 산술 평균 썼는데 뭐. 근데 이거는 상황을 완전 호도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간혹 보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아, 나 첫 해 수익률 50%고 그 다음에 수익률이 마이너스 50%야. 그럼 본전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돈 잃고 있는 상태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50%라고 해서 본전이 아니야. 돈 잃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림 그려서 보시면 됩니다. 페이지 3에 그 지오메트릭 미인 노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4에 하모닉 민이 있는데 하모닉 민의 두 번째 줄 보면요. 이건 아주 간단하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제가 쓰는 제3장 미딩 3 이후에는 나오진 않거든요.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평균이 이렇게 하모닉 민이 이렇게 나와 있대요. 황당하죠. 이게 뭔 얘기야? 뭔 얘기일까?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산 정상에 여기가 밑이 베이스고 산이야. 산 꼭대기야. 여기가 10km야. 차로 올라갔는데 차가 올라갈 때는요 2km/h로 갔어. 올라갈 때는. 근데 내려올 때는 빨리 내려오니까 10km/h로 내려왔어. 거리는 10km인데. 그럼 평균 속도가 어떻게 돼? 하면 산술 평균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올라갈 때 평균 속 2km, 내려올 때 10km에서 나누기 2에서 6km. 6km일까? 아니라는 거야. 간단히만 봅니다. 간단히만. 소요 시간을 볼게요. 올라갈 때 소요 시간, 내려갈 때 소요 시간을 보겠습니다. 올라갈 땐 5시간이 걸렸네. 내려올 때는요 1시간이 걸렸어. 여기는 뭘 할 거냐면 총 소요 시간을, 왼쪽은 총 몇 킬로야? 20km야. 총 소요 시간을 개하려면 어떻게 나누기 평균 속도를 납니다. 평균 속도. 그게 이렇게 표시할게요. 이게 하모닉 민이야. 하모닉 민. 요거 구하면 저렇게 나와요. 저거랑 더 일치시키려면 이 10km를 10이라고 하지 않고 1이라고 하면 더 가까이 1km로 하면 소요시간, 올라갈 때 소요시간, 내려갈 때 소요시간, 전체 소요시간. 이걸 구하면요 그렇게 공식이 나오는데 그렇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제가 다룰 때가 아니라서. 핸드아웃 페이지 3을 보겠습니다. 핸드아웃 페이지 3은요, 제가 그 통계에 관해서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그냥 봉사 차원에서 구독도 관심 없고, 뭐 광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쭉 그냥 하기로 해서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기하평균과 기하평균 수준에 더 관심 있으신 분은 그 검색어 있잖아요. 통계 문제 풀이. 제가 그 제목이 사이트 제목이라 그러나? 그거를 채널 제목이라나? 그걸 통계 문제 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통계 문제 풀이와 기하 평균을 찾으시면 거기 있으니까 관심 있으면 그걸 보시면 되고요. 거기 밑에 보면 조합 평균, 중앙값, 최빈값, 절사 평균, 사분위, 범위, 분산, 변동계산, 비대칭도 섬도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자면 3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3페이지 이제 아웃라이어를 할 건데 휴식을 먼저 하고 할게요.